자네는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야. 문학소년 지음 글라이더 출판사. 저자 소개. 서울 독산동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각고의 노력 끝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재테크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홀로서기에 성공한 문학소년입니다. 저와 같은 흙수저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재테크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벤처를 창업했었고 카드와 캐피탈, 은행에서 25년 근무 후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원작 자네는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초. 기초 1. 아직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 5가지. 진실 1. 부동산 경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러워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리 잡은 곳에서 살게 되고 그 주변에 정착한다. 그러나 부동산 재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나의 발과 눈으로 부동산 경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청약이든 구축 매입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좋은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 진실 2. 상위 연봉 직장인들은 직주 근접을 원한다.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본사 주소로 정리해보면 서울시 중구가 10개로 가장 많다. 여의도는 8개, 종로 5개, 강남 5개, 분당 4개, 서초 3개, 마포 2개와 송파 2개에도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 본사가 있다. 종로 광화문은 지리적인 위치상 중구로 봐야 한다. 나머지 용산, 양천, 구로, 강동에도 각각 1개가 있다. 중구를 중심으로 인접하는 구를 표시하면 마포, 용산, 성동, 동대문, 종로, 서대문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면 마포, 용산, 동작, 영등포, 양천구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하면 용산, 성동, 광진, 송파, 서초가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핵심구와 비핵심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포, 용산, 성동의 마용성의 주변에는 고액 연봉의 셀러리맨들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연봉 1억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가깝고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을 것이다. 서울 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이고 고연봉의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가까운 쾌적한 대단지 새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싶을 것이다. 고소득 연봉자들이 직장 근처 쾌적한 거주 공간을 찾게 되고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급은 제한적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없는 땅에 아파트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설사 땅이 있더라도 바로 공급할 수 없다. 땅 파고 공사하고 골조 올리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리는데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없으니 서울 마용성 부동산 가격이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다. 용산은 원래 비싼 곳이었고 마포와 성동이 오른 이유는 중구, 여의도, 강남의 고소득 직장인들의 30분 이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곳의 신축 아파트는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었으니 가격이 뛰었고 신축 가격이 뛰니까 그 옆에 구축도 덩달아 뛴 것이다. 2022년에 일어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올라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가격 조정이 발생한 이유도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동산을 고금리 하에서 선뜻 지르기 쉽지 않다. 그동안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저렴한 이자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올라간 이자가 부담되니 전세를 연장하지 않고 전세금을 낮춰 이사를 하고,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낮추니 갭 투자 세력도 예전처럼 과감하게 투자 활동을 못하게 된 이유도 있다. 그러나 금리는 변동하게 되어 있고 자산 시장은 다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혹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금리가 여기서 더 크게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IMF 때만큼 폭락할 것이라 하는데, 만약 금리가 아르헨티나만큼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현금과 전세보증금은 종이 조각이 된다. 2023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97%이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이자가 거의 100만 원인 셈이다. 그때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현금의 실물 자산 보유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 진실 3. 내가 돈이 없다고 모두 없는 건 아니다. 아무리 가격이 폭락했다 해도 서울 핵심 아파트는 20평대 구축은 최소 7, 8억, 신축은 10억, 강남은 15억이 훌쩍 넘어간다. 10억 원은 매년 5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10억 원을 내고 누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없지 않다. 서울의 수많은 빌딩들, 서울 주요 핵심구의 아파트에는 이미 주인이 있다. 지금 당장 10억 이상을 거주하는 집에 깔고 앉아 있는 가구 수만 해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10억 이상의 현금을 만들어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찬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셀러리맨들의 비장의 무기인 신용과 안정적 급여를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빌릴 수 있다. 부모님 찬스가 아니라는 게 서글플 수 있지만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인적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시대가 수십 년 전이었다. 셋째,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청약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면 청약 시장을 노려서 자산 형성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이 예정된 신도시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은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청약만 바라보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금 내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집중적으로 노려보면서 중간에 좋은 매물이 나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과감하게 무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좋은 위치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다. 통장은 그 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물건은 매번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발품 팔아야 한다. 진실 4. 비슷한 경제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직업이나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 고액 연봉을 받는 남녀가 결혼하면 둘의 연봉은 1, 2억 원 정도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도 융자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 냉철하게 재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 미혼의 근로소득자라면 신용과 급여, 그리고 결혼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재테크 방법이다. 진실 5. 금수저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고 싶어 한다.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아이들이 같은 초중고를 다니면서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로 지내며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어릴 적 살던 동네라서 심적으로 편한데 집값도 받쳐주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리 없다. 이곳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다른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 출입문을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기본이고, 어릴 적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 국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두드러질 것이다. 초중고를 강남에서 자라고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 젊은 부부들이 강남을 떠날 수 있을까? 결혼 초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여력만 되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돌아오려 할 것이다. 최소한 자기들이 어릴 적 강남에서 자라고 받은 혜택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을 것이다. 직주 근접에 포커스를 두고 마용성에 아파트를 마련한 40대 고소득자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이라면 학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내 몸이 편하게 회사 출퇴근을 하는 것과 자녀들이 강남 8학군의 혜택을 누리는 것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타이밍이 온다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제한되어 있다.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연봉 40대 대기업 부부가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타이밍이 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기초 2. 재테크와 부동산 공부는 돈을 모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한 지금 우리는 더 우울해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은 떨어졌고 가고 싶은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올라버렸고, 심지어 아직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부지기수다. 보유 중인 자산으로는 영끌을 해도 강남은커녕 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데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는 지금 돈이 없는데 재테크 공부를 당장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지금 돈이 없다고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재테크 공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공부지 돈을 모은 후에 하는 공부가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공부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좋지 않은 부동산을 어쩌다 매입 후 그때서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건 쓸모없는 짓이다. 많은 분이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왜 비싼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해보지 않는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 공부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틈틈이 시간 날 때 서울 핵심 지역이 왜 비싼지를 공부하면서 몸소 확인하면 지금 당장은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그곳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좋은 거주지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올 기회가 생긴다면 홍대나 성수동의 맛집만 다니지 말고 서울 핵심 아파트도 구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동네가 왜 비싸지? 하면서 천천히 둘러보면 부동산 가격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고 그 원리를 내가 사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좋은 거주지와 좋은 아파트란 재산 대부분이 걸려있는 집의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재테크 목적과 내 가족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주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강남 아파트가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인기가 좋은 것이다. 마용성 신축 아파트가 직주 근접을 기반으로 가격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될 것 같으니까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모이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저 아파트가 왜 비싼지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특징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적용해 보자. 만약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인서울할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맞는 구와 목표 아파트를 여러 개 선택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격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기초 3.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재테크 성공의 기반이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 정책을 비웃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요지부동인데 그러니 다들 강남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강남의 낡은 20평대가 15억에서 20억으로 마용성의 신축 20평대가 10억에서 15억으로 매매되고 있다는 뉴스 앞에서 나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 가격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재테크 의지를 꺾어버리기 충분했다. 최근 서울 및 일부 지방 부동산이 다시 오르는 기세라는데 왜 내가 사는 동네는 떨어진 가격에서 요지부동일까? 거주하는 동네가 당신의 재테크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이 시대에 당신은 현재 어디에 거주를 하는가? 지금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그곳은 구석구석 다른 곳도 알아보고 결정한 최선의 방향이었는가? 혹시 큰 고민 없이 어릴 적부터 살았던 동네라서,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님 댁 근처라서, 쥐꼬리 월급을 주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서 지금의 아파트를 사지 않았는가? 누구나 여력이 되면 강남이나 서초, 잠실, 마용성에 살고 싶다. 서울 외 각 도시마다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니 아직 못 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거주지는 단순 논리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가 재테크 성공을 보여주는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살고 싶은 집들을 직접 시간을 들여 둘러본 적이 있는가? 거기가 왜 좋은지, 나중에 자금 여력이 되면 어디로 갈지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가? 많은 분들이 거주지를 결정 시 치열하게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재산의 행방을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다. 물론 집값은 변동한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또 폭등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충 고른 집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변동한다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감을 못 잡게 된다. 충분한 공부와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고른 집이라면 확신이 있을 것이다. 확신이 있다면 집값의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주택 외에 다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머니트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머니트리 중에서 거주하는 내 집 하나는 자신이 보유한 가장 핵심 머니트리여야 한다. 최소한 평균보다 오르거나 평균보다 덜 떨어지는 곳에 나와 내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핵심 머니트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나머지 머니트리도 제대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트렌드 정리 후 미래를 준비하자. 이미 서울 아파트 신축 20평대가 10억 원으로 오른 마당에 오르기 전 과거 데이터를 봐서 무엇하냐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과거에 얼마였다가 아니다. 각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과 가고 싶은 그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예전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차이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 3년간 항상 3억 원의 차이를 가지고 두 아파트가 움직이다가 좁혀지는 순간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실거주한 채가 이미 있다면
아파트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재테크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최소의 비용으로 좀 더 좋은 상급지로 바꿔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서울 핵심지와 비핵심지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모든 아파트가 100%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실거주 한 채 소유주라면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의 가격과 살고 싶은 곳의 집값을 면밀히 주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내 집을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찰나의 순간이 언젠가 도래하며 이 찰나의 순간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간에도 존재한다. 첫 번째,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이동. 마포구 공덕 삼성의 경우 25평과 34평형의 차이가 2013년 이후 1.5억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 1억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이때야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평수를 넓혀갈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 이후에는 2억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현재 공덕 삼성 아파트 25평 소유자고 앞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34평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좁혀지면 34평으로 옮기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과 친해져서 해당 물건이 나오는 경우 전화가 오도록 평소 노력하자. 두 번째,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로 이동. 공덕 삼성 34평을 2017년도에 구매를 해서 거주하고 있고 강남 진입에 생각이 있어서 서초구 잠원동에 잠원동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2017년도부터 두 아파트는 항상 5억 이상의 갭이 있었고 그 갭은 2018년도 1분기에 7억 3천이 되었다가 2019년도 4억 미만으로 좁혀졌다. 두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7억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2019년도 4억 미만으로 좁혀졌을 때 공덕 삼성을 팔고 잠원동화로 옮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공덕 삼성 34평 소유자고 앞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얼마 정도로 두 아파트 가격이 좁혀지면 잠원동화 32평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확실히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을 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테크가 완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 급매가 나오는 경우 나에게 바로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평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후에 빚을 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재테크를 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위험한 재테크 방법인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캐피탈, 현금 서비스, 리볼빙, 저축은행 등 대부업과 같은 비은행권 대출을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 이자율이 10%가 넘는 대출을 사용한다면 재테크 성공과 안락한 노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법. 기왕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받자. 어차피 담보대출은 큰 차이가 없으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신용등급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질수록 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만약 소득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직업이다. 동일한 연봉을 받는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금리와 한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대기업에 근무한다면 회사와 은행 간 임직원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의 경우에는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데 의료, 법률, 세무나 회계, 기술 전문가라면 신용대출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가상금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이체를 하거나 몇 건 이상의 자동 이체를 연결해 놓는다거나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얼마 이상 사용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마이너스 대출이나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금리가 올라간다.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을 한동안 써야 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원리금 균등이나 만기 일시 상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연체이자와 1년마다 돌아오는 만기 연장이다. 만약 마이너스 한도가 1천만 원인데 990만 원을 쓰고 있다가 이번 달 이자가 20만 원이라서 10만 원이 연체되었다면 10만 원에 대한 연체 금액이 아니라 1,01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잠깐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손해로 끝나는 게 신용대출을 이용한 재테크다. 5% 이자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7% 이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테크 하수다. 살다 보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1금융권을 알아보지 않고 캐피탈, 현금 서비스, 리볼빙, 저축은행과 같은 대부업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재테크는 물론 인생 실패를 위한 지름길이다. 특히 당신이 50세가 넘었다면 지금부터 은퇴 전까지 부지런히 모든 빚을 정리하기 위한 노후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60이 넘었는데도 일정한 소득이 없이 빚이 있다면 당신의 남은 노후는 그야말로 참담할 것이다. 집을 팔기 어려운 시대는 언제든 반복된다. 2010년 1월, 당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안 팔리고 있었다. 장사가 잘 되는 고깃집 가위를 현관 입구에 거꾸로 걸어 놓으면 집이 바로 팔린다는 말을 듣고 와이프와 함께 사람이 많은 고깃집에서 밥을 먹은 후 가위를 몰래 가져와 현관문에 걸어 놓은 적도 있었다. 또한 10원짜리 동전을 집 모퉁이에다 붙여 놓으면 금방 팔린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집을 비싸게 내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때는 집을 사면 하우스푸어가 된다고 온 방송에서 떠들어댔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집을 내놓은 지 거의 1년 만에 드디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왔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우리는 결국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 집을 보러 오는 그분은 과연 우리 집을 살까요? 그 사람 집 안 사. 기대하지 마. 집 보러 와서 당장 살 것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집 안 사.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집이 안 팔린다니. 그런데 다음 달 2월 마지막 주에 집 보러 또 누가 올 거야. 그 사람은 안 살 것 같지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처럼 그 주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은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집이 예쁘다고 난리를 쳤다. 구석구석 1시간 정도 샅샅이 훑어본 후 얼마를 깎아줄 거냐 하면서 나와 와이프의 가슴에 희망을 잔뜩 부풀어 놓고 나갔다. 그러고는 연락두절이 되었다. 그럼 그렇지. 시간이 흘러 점쟁이가 이야기한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되었다. 우리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청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우리는 포기하고 소주와 삼겹살을 사러 마트나 가기로 했다. 마트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지금 집 보러 가도 될까요? 점쟁이의 말이 생각난 우리는 마트고 뭐고 일단 유턴을 했다. 그리고는 차를 끓였다. 허겁지겁 맞이한 그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집을 5분 정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차 향기가 참 좋네요. 차 잘 마시고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버렸다. 같이 온 부동산 사장님도 적잖이 당황한 듯해 보였다. 그럼 그렇지. 잔뜩 짜증이 난 상태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한 물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방금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하시네요. 가계약금 보내드린다고 하니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어느덧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후 다시 집이 생각처럼 팔리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많은 분은 아직 내 집 하나 없어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가격이 비싸서 못 사거나 안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첫 번째, 집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수자는 갑의 위치에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집을 보러 다닌다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지고 코를 막을 정도의 집 상태라면 과연 우리 집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겨질까? 집을 빠르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시간 이내에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팔고자 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한다. 호갱노노나 국토해양부 실거래 사이트를 확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직시해야 한다. 만약 내 집을 6억 원에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5억 원이라면 거래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부동산 업자를 고른 후 자주 방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과 시장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네 번째, 집 보여주기 가장 좋은 시간을 파악한다. 24시간 내내 전망이 뛰어나고 낮 시간 내내 햇살이 따뜻한 좋은 집이 아닌 이상 내 집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다. 집을 팔고 싶다면 이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집 보러 오는 분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집을 팔고 갈 동네의 집을 미리 방문해 보는 것이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집들을 방문해 보면 입구에서부터 눈살이 찌푸려지는 집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느낌이 좋은 집이 있을 것이다. 방문한 집 향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구 위치가 너무 절묘해서 생각보다 집이 커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이 몸담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나의 지친 몸을 뉘어야 하는 나만의 이 거주 공간을 부엌 어딘가 굴러다니는 티백을 이용해서 향긋한 차 향기로 가득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10년 전 그날 점쟁이가 아닌 향긋한 차 향기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니까. 논현동 임장기. 논현동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살다가 고학년이 되면 교육을 목적으로 대치동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다. 논현동과 압구정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 용산, 판교까지는 대부분 35분 내외이다. 40분이나 35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셀러리맨이라면 1분 1초가 중요할 것이다. 임장은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출발한다. 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동양파라고는 언덕이지만 조용한 분위기에 수영장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가 유명한 아파트이다. 총 203세대에 세대당 주차 2.81대이니 가구당 세대 정도의 차는 기본이다. 바로 옆 논현 두산 위브 1, 2단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이용이 편리한 더블 역세권이며 방금 본 동양 파라곤을 포함하여
고급 주택가 인근이라 매우 조용하다. 논현동의 주요 초등학교인 학동초등학교를 지나면 논현 동부 센트리빌이 보이는데 아파트 연식 대비 구조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제 2분 거리인 아크로 힐스 논현은 9호선과 신분당선 더블역세권으로 아크로가 들어간 만큼 초고가 아파트지만 예상외로 368세대 중 공공임대 34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다. 논현 아이파크 역시 주상복합이며 인근 학동역까지 11분으로 다소 멀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이라면 체크를 해봐야 하나 논현동은 샐러리맨들이 월급만 모아서는 살 수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률도 높지 않다. 10분 정도 거리인 학동역이나 15분 거리인 선정릉역으로 이동하면 논현동 임장을 마치게 된다. 신논현역에서 양재역까지의 임장. 서초동 루트 3은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이며 신논현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진다. 신논현역 9호선 7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거리 2009년 지어진 레미안 서초 스위트는 신논현역 역세권의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400세대의 소단지 아파트지만 조경, 로비 등 출입구가 잘 꾸며진 편이다. 옆 서초 프루지오 서밋은 이 단지가 약간 따로 길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의 단지 같은 느낌이 든다. 총 15개 동 990세대의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과 바로 옆 서초 두산 위브 트레지움으로 이동하자. 경부고속도로 옆이지만 조용하다. 인근 서일초등학교, 서일중학교를 지나서 바로 보이는 서초동 진흥은 32평 이상의 중형 아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재건축되면 1,000세대 이상의 강남역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이다. 지금은 살기 좀 불편하겠지만 파라군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일초와 서일중학교가 바로 앞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용적률이 높지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곳에서 10분 정도 거리의 서초 삼성가든 스위트는 71평형 이상으로 이루어진 강남역 역세권 고급 아파트로 최대 107평까지 있으며 주차 공간이 자그마치 5.11대다. 서초 우성 5차는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로 2개 동 소단지이며 인근 레미안 서초 STGS는 593세대의 2018년 입주한 아파트다. 서초 신동아 1차와 2차 아파트는 서희초등학교와 서운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로 2차의 경우 47평형 이상 대형 평수로 이루어졌고 조만간 재건축 진행 예정이다. 3분 거리에는 1300세대 대단지 레미안 리더스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재역과 강남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옆 서초 그랑자이는 기존 무지개 아파트가 재건축된 단지이며 2021년 6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다. 양재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약 25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전아트센터의 수영장과 같은 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 서초 트라펠리스와 110세대의 소규모 고급 아파트로 양재역까지 약 10분이면 가는 역세권인 롯데캐슬 주피터를 확인해보자. 이들 모두 평범한 샐러리맨들이 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동네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특히 롯데캐슬 주피터는 주차 공간이 세대당 거의 3대라서 굉장히 여유가 있다. 이제 5분 정도 거리인 양재역 3호선으로 가서 서초동 임장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랜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을 구석구석 발품 팔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사라고 찍어주기보다는 서울 핵심 부동산을 설명하고 주요 교통과 핵심 일자리와의 관계, 주변 인근 지역, 학군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파악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기초용어,
좋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청약과 구축의 매입 방법과 2023년 하반기 이후 분양 예정인 서울 주요 청약 지역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